생각의 여행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경주시 남서쪽 8km 지역에서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활성단층의 존재를 부정해왔던 정부와 항수원 그리고 일부 학계의 판단이 잘못되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주를 비롯해서 부산, 울진, 영광 등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번 지진으로 인해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깨닫고 불안한 마음으로 핵발전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GDP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GDP가 향상되면 좋은 나라와 좋은 정부이고 GDP가 하락하면 나쁜 나라와 나쁜 정부가 되었다. GDP가 올라가야 개인도, 가족도, 복지도, 민주주의도, 생태계도 존속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굳건히 자리 잡았다. GDP에 대한 몰입은 우파 정치인과 좌파 정치인, 경제계 인사와 노동조합 활동가, 북반구와 남반구가 다르지 않았다. GDP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과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어느덧 우리 모두에게 GDP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이 My Precious라 애타게 부르는 절대 반지와도 같은 숫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무소불위의 절대 숫자가 좌우하는 현재의 사회를 이해하는 한 방법. 그것이 피오라 몬티가 이 책에서 파헤친 GDP의 정치학이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여행 길동무 여러분. 오늘은 적색과 녹색 그리고 녹색과 적색의 씨앗들에게 말 걸기를 하고 싶은 김현우님을 모시고 정의로운 전환과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모신가 살림 연구소에 글도 많이 써주시고 여러 책을 펴내신 바도 있는데 우선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 주업은 에너지기후정치연구소, 약칭은 애정연입니다. 예, 이 예쁜 이름의 애정연에서 상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대문역 근처에 레드북스라는 작은 인문사회 서점이 있는데 거기 일도 좀 챙기고 있습니다. 애정연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뭔가 근본적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작은 비영리 연구소입니다. 네, 두 일을 다 하시고 또 책도 많이 내시고 어떤 하나를 해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건 아닐까요? 혹시? 둘 다 돈벌이는 안 되죠. GDP에 기여를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김현우 선생님 그 경력을 보니까 이전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일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일하시는데 노동에서 기후 또는 생태 환경 이런 쪽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 본인의 생각과 실천의 변화와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글쎄요. 저는 어릴 때부터 5만 가지에 다 관심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 노동운동 관련된 집회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생태 관련한 행사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맞아떨어져서 주력 분야는 좀 바꾸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과 환경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착취와 자연에 대한 파괴 이런 두 측면을 함께 바라보고 해결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착취, 자연의 착취. 사실은 그렇죠. 네. 사람도 착취하고 자연도 착취하는 것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고 또 사람의 인간성도 파괴하고 자연을 물리적으로 동시에 파괴하는 것이 지금의 체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시겠다고. 한 마리의 토끼에 두 다리죠. 아, 그렇군요. 보니까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일기예보 같은 것을 자주 올리시던데 혹시 이런 뭐 태풍의 진로나 뭐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런 정보를 이렇게 줌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다 올리는 건 아니고 제가 봐도 경로가 특이하거나 발생 시점이나 조건이 특이할 경우에 이렇게 올리는 편이고요. 근데 제가 기상 전문가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저도 이리저리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건데, 근데 이렇게 기후 변화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가오고 있고 그 태풍도 한 징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거를 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대석 폭풍이 실제로 더욱 잦아지고 커지고 경로도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한국에 그 부산하고 울산에 큰 그렇죠. 피해를 일으킨 그 차바, 났었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추석이 지났음에도 그렇게 큰 태풍이 한반도로 예기치 않게 왔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울산을 지나간 이후에도 한동안 살아 있었어요, 그것이. 네. 저 일본 그 동쪽 바다까지 가는 동안, 그러니까 동해안 수온이 예년보다 훨씬 따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계절도 사라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폭염, 홍수, 가뭄 이런 게 정신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사례들은 사람들에게 기후변화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좋은 계기가 되고요. 또 그런 현상들이 에너지 체제 전환으로까지 사회적 과제, 정치적 과제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기예보를 볼 때는 오늘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나, 뭐 옷을 좀 두껍게 입어야 되나,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를 둘러싼 공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큰 흐름,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 이런 것도 좀 전달해주고 싶으신 건가요? 그럼요. 근데 일기예보는 만약에 제가 기획을 한다면은 굉장히 다르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제가 일단 요즘 일기예보에서 아쉬운 거는 좀 평면적으로 그 정보를 전하거든요. 근데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김동완 통보관이 매직으로 이렇게 등 앞선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많은 그 상상력 내지는 관계를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하는데, 지금은 몇 도, 뭐 강수 확률 얼마 이것만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좋은 일기예보 또는 더 필요한 일기예보는 오늘의 어떤 일기 상황이 기후 상황의 어떤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력 소비가 어떻게 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건강 이런 관계들까지 좀 같이 실려 보내면 어떨까? 뭐 요즘은 그 자막도 그 여러 가지로 같이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일기예보가 진짜 세상을 바꾸는 코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김현우님이 보시기에 한반도와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 중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걱정스러운 건 이 중요한 문제가 9시 뉴스에 잘 안 나오고 네. 국회에서도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네. 일단 그 기후 현상 자체만을 보자면 태풍,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 빈발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가뭄이 오면은 발전소도 문제가 됩니다. 그 충남에 밀집한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보령 저수지가 가뭄으로 그 용수가 고갈되면서 발전이 굉장히 위기 상황까지 가기도 했거든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한반도는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 평균 온도가 0.8도 정도 올라갈 때 한반도는 그 2배가 넘는 1.7도에서 1.8도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이로 나오는데, 더 이상 남산은 이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살기 어려운 이제 환경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한국은 곧 거의 아열대 기후구에 접어든 셈이고, 이것은 그냥 따뜻해져서 겨울을 더 따뜻하게 날 수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후는 격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고 더워지고 가물었다가 홍수가 나고, 이런 것들은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더욱 큰 위기가 닥치게 되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상승해서 더워진다, 뭐 따뜻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 기후가 불안정해지고,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은
에너지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 기후 변화가 또 사회 문제와도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그에 농사 나아가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화석 연료를 덜 쓰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힐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기후가 격변하고 전력 소비가 들쭉날쭉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소를 짓고 보자 이런 정책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저희가 좀 기후와 이렇게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희 모신가 살림 7호에 이렇게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후쿠시마 사람들이라는 글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 사례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저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시작점이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 3월에 그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에서 반핵 아시아 포럼이 열렸습니다. 반핵 아시아 포럼은 매년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면서 행사가 열리고 한국도 한 3번 정도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3월에 도쿄와 후쿠시마에 갔는데 후쿠시마 현에 있는 이와키시의 타라치네 활동을 보게 됐습니다. 일단 타라치네는 부모라는 뜻이고요. 타라치네가 예. 부모. 예. 실제로 후쿠시마 현 이와키의 시민들, 특히 부모님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사능 수치가 있지만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방사능 수치라는 거는 계측 장소에 따라서 뭐 몇십 센치만 이렇게 옮겨져도 수치가 다르게 나오고 근데 공식 측정하는 거는 이 콘크리트로 바닥을 해서 백엽상처럼 1m 정도 높이에 있는 데서 측정을 해요. 근데 실제로 방사능이 많은 곳은 그 토양 가까운 곳 또 게다가 숲 같은 데는 이 방사능 입자가 가라앉아 있다가 바람이 불면 휙 이제 이렇게 흩날리거든요. 그럼 또 수치가 확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게다가 체내 피폭이라고 하죠. 먹는 그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방사능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간단한 스캐너로 뭐 몇십만 원짜리도 되는 그런 스캐너로 측정하는 거는 감마선밖에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것도 감마선밖에 없고 그런데 체내의 그 스트론튬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리튬, 삼중수소 이런 것들은 뼈 같은 데 흡착을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백혈병이나 암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발표가 안 되는데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감마선 측정 서비스도 하면서 베타선 측정실을 타라치네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이제 모금을 해서 그러면서 이 지역 공동체도 회복이 되는 거를 저는 목격을 했어요.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린이들은 갑상선암 무료 진단도 해주거든요. 전신 스캐닝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녀가 태어나서 안아주고 이러고 싶은데 자신이 혹시 피폭되지 않았을까 이 손자 손녀한테 이게 해롭지 않을까 걱정을 하다가 이제 전신 측정을 받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안심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그 뭐랄까 그 자존감 또는 그 생활의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한국에도 그 방사능 그 시민 그 환경단체에서 만든 측정실인데 여기서도 이제 베타선은 아직 못 하고 있죠. 그러면 전국에도 몇 개가 없습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렇죠. 모금하는데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렇게 몇 N인지는 지금 까먹었는데 네. 그 예상보다 1, 2개월 일찍 달성을 했다 그래요. 예. 특히 그 부모님들의 힘이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또 그 우리의 미래를 같이 생각하는 그런 힘들이 물론 그 후쿠시마 이와키 안에서만 모금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겠죠. 이 각지에서도 이제 성금이 오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타라치네에서 하는 게 오키나와로 보양 여행이라는 걸 합니다. 뭐냐 하면은 원기를 북돋는다 뜻의 보양 여행인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그러면은 그 체르노빌 쪽에 그 어린이들은 나가 놀지도 못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그 유럽 그
그쪽 스웨덴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 보양 여행을 많이 보냈었대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오키나와는 서쪽 서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환경도 좋고 이러니까 이것도 국내외 모금을 받고 펀드를 조성을 해서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교통비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줘서 보양 여행을 쭉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단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심할 수 네네. 있게 하고 그리고 심신을 치유하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를 만드는 그런 활동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심신의 어떤 갱생의 공동체, 마당, 네, 네. 둘레 이런 네. 느낌도 들었고 네. 그 오키나와 보양 여행은 또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네.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예. 예. 그분이 감독. 그 요 보양 여행의 그 로고도 그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양 여행에 가서 주로 먹는 보양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네, 네.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네. 거기서 이제 소풍 가듯이 부모님하고 같이 만들어서 자연식 같은 걸 먹는 거고 그다음 숲에서 뭐 텐트 쳐놓고 뭐 뛰어놀고 낚시도 하고 그런 체험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좀 짠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다시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또 살 맛이 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다양한 일이죠. 네. 방사능이라는 게 완전히 오염된 곳과 전혀 오염되지 않은 곳 이렇게 칼같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한국도 사실 잠재적으로 많이 피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후쿠시마도 버려진 땅이고 함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땅이지만은 그곳 또는 그 인근에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돕고 살아갈 건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디서건 거기에는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남의 나라 일본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본과 아주 가까워서 또 우려가 되는 시점도 있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라 통신도 난무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만도 그런데 일본 사케는 마시면 안 된다는 등, 그런 초밥도 네. 먹으면 위험하다는 등 이런 얘기도 참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방사능의 위험이,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가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아까 그 이와키 시의 시민들처럼 좀 자구적으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나요? 좀 나눠서 하시죠, 예. 그러면. 길게 얘기하면 네. 한없이 길 텐데요. 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한국 정부하고 기상청에서는 한국은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후쿠시마의 방사능은 한국으로 안 온다 이런 얘기를 반복했죠. 그렇지만 이 세계의 하늘은 통해 있고 바다도 다 통해 있고요. 그리고 그 세슘 같은 방사능 입자는 후쿠시마 사고 전에도 한국에서 계속 검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연 방사능은 아니고 인위적인 핵 분열을 통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르노빌 사고 아니면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핵폭탄 관련 실험을 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오고 있었고, 근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아무리 편서풍이라고 하지만 지구를 한두 바퀴 돌아서라도 이미 전 지구로 퍼지고 있고, 미국 서해안 쪽으로는 확실히 이 검출되는 수치가 높아졌다고도 하고요. 근데 일본산 식품, 특히 수산물이 위험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고기들이 회유를 하니까요. 근데 회유를 안 한다 그러니까 멀리 안 간다 하더라도 후쿠시마 가까이에 까나리 또는 멸치 같은 게 조금 더 큰 꽁치 이런 게 먹고 그걸 방어가 먹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잡아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먹이사슬 그렇죠. 제일 밑에. 그리고 또 하나는 원산지 표기만으로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묵 같은 건데요. 일본산 잡어, 여튼 생선을 베트남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어묵 공장에서 그 생선을 받아다가 어묵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하면은 원산지 표시는 베트남으로 나옵니다.
일본산 고기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원산지는 어디서 그것을 잡았는가 수확했는가와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먹이사슬의 연쇄로 또는 회유에 문제가 있는 수산물은 특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도 전수조사는 당연히 못하고 샘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구, 명태 이런 데서 이제 지속적으로 밀양이지만 검출이 되고 있고요. 물론 정부 기준으로는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기준치 이하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사능 검출량이 0이 아니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작은 것들이라도 축적이 되면 또는 특정한 조건, 즉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질환과 겹친다든지 이러면은 발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확률은 꾸준히 높아지죠. 예전에는 호메르시스 이론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아주 미량의 독소나 스트레스는 생명체의 활동을 자극을 해서 이룰 수도 있다. 네. 그걸 적용한 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우나에 라돈탕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화강암에서는 그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반감기가 24시간 정도라서 이 환기가 잘 되는 곳은 그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것도 밀폐된 곳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화강암에서 나오는 미량의 라돈의 성분이 생체를 자극해서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는 근거로 라돈탕이라는 게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네. 사실은 그거 계속하면은 좋기는 그냥 나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량이라도 조금만 축적이 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어떤 발병 또는 어떤 세포 변형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또 하나는 그 두 해 전에 균도 소송이라고 그 이균도라는 그 발달 장애아가 네.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예, 이균도. 근데 그 균도 일가가 고리 핵발전소 근처에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네. 그 집이 하필이면은 균도도 자폐증이고 균도의 어머니도 갑상선 암에 걸렸고 장모 그다음에 그 균도의 아버지 본인도 여러 암에 걸리는 경험을 하고 이게 뭔가 핵발전소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데이터라도 좀 확보를 해보자라고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사실상 이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리하고 월성 핵발전소 주민들이 이제 몇백 명의 집단 소송으로 이제 돌입을 했거든요. 네. 핵발전소 주변은 뭐 아주 밀양이라서 이거는 아무 건강에 해가 없다 그랬지만은 실제로 월성 핵발전소 근처 나아리 주민들은 마을에서 이제 몇십 프로가 이제 암에 걸리고 이런 풍문, 괴담이라고 치부됐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실체에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도소송 굉장히 한국에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체내피포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에 밀양의 방사능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더욱 그 문제 제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발전소 주변은 갑상선암 발병률이 여성의 경우에 한 2.45배 정도 된다. 이런 통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정부 공식 발언은 이거예요. 2.5배라고는 하지만 다른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네. 균도 소송은 전자로 후자로 바꾸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 모든 위험을 다 입증을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일반 국민들 보고 입증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것이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봤던 그 로버트 태권 V의 해저편을 보면 아주 조그만 그 이상한 물고기를 바다에 이렇게 버렸는데 그것이 괴 물고기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해저 왕국을 건설해서 지구를 공격하는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에피소드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몇 해 전에 그 봉준호 감독의 그 괴물과 같은 그 비슷한 모티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작았던 그런 위험이 시간이 지나고 쌓이면서 우리 삶을 덮치는 그런 괴물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방사능 괴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괴수 고질라죠. 네. 고질라는 그 수소폭탄 실험의 영향으로 잠자던 공룡이 깨어나서 큰 괴물이 되었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 네. 근데 방사능은 그렇게 뭐를 더 크게 하거나 더 강력하게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체르노빌에서 커다란 지렁이가 발견됐다. 일본에서 커다란 도룡뇽이 발견됐다. 이게 그 방사능 그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원래 그렇게 큰 지렁이와 큰 도룡뇽 종류가 있는 것이고요. 방사능이라는 거는 아주 미세한 보이지 않는 화살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 세포의 벽과 그 조직을 뚫고 가는 거죠. 자극을 하고. 그래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유전 정보가 망가지고 살아있는 세포가 망가지고. 그래서 멀쩡하던 세포가 죽거나 변형이 돼서 기능이 망가지고 약화되는 것이지 초능력을 가진 무슨 적에 나오진 절대로 않습니다. 예, 그거는 꼭 좀 지적을 하고 싶네요. 네.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괴담도. 아니 9시 뉴스 자꾸 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근데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최근 뭐 이번에 경주에서 5.6이었던가요? 그런 강도 높은 지진이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또 기후변화 문제와 더불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그런 핵시설 이것이 일본처럼 그 후쿠시마나 이런 것처럼 또 우리의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도 있고 그래서 탈핵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핵시설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핵시설을 없앴을 때 어떤 에너지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경주 지진으로 한국의 핵발전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그 담당 회사뿐만 아니라 이른바 핵마피아 세력도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거고요. 얼마 전에 그 밀양 고압 송전탑 반대 투쟁이 한국에도 더 이상 값싼 전기, 편한 전기는 없다는 점을 알게 했다면 지진은 이제 안전하게 관리되는 핵발전소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알린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화산하고 지진이, 일본은 화산하고 지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나라에서 53기나 된 핵발전소를 지은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가 한국에도 해당되는 얘기가 된 것이니까요. 게다가 그 핵발전소 밀집도나 아니면 대도시의 그 인접한 정도로 치면은 한국 핵발전소가 세계 최대입니다. 불과 그 고리랑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30km 안에 몇백만 명이 살고 있어요. 부산하고 경주 시민들, 울산 시민들. 그러니까는 이사 갈 수 있으면 이사 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핵발전소에서 큰 사고가 나면은 이 조만한 한반도에서는 안전할 곳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핵발전소 폐쇄로 가는 게 살 길입니다. 또 폐쇄가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닙니다. 네. 10년, 20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10개년 계획하듯이 핵발전소 폐쇄 계획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10년 전 한국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네. 뭘 해도. 네. 짓는 것도 빨리 했으니까. 네. 근데 아파트 여하튼 짓듯이. 계획을 세우고 노후한 핵발전소부터 고리 그 1호기처럼 폐쇄해 나가는 것이 우선인 것이고 또 하나 염려하는 많은 게 핵발전소 없애면 원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냐? 너네들 촛불 켜고 살래? 너네들은 전기 안 쓰냐? 이런 얘기가 이제 인터넷 댓글에 쭈루룩 달리죠. 근데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도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술적으로요. 그 한국 국토 면적의 3% 정도, 3% 정도 면적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한국의 모든 전력 수요를 충당을 할 수가 있어요. 3%라면은 사실 잘 짜내면 되는 일입니다. 국토의 3%. 예. 네. 그런데 이거를 100% 꼭 태양광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잠정적으로는 수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천연가스, 풍력도 있고. 예, 네. 풍력은 점점 그저 큰 규모의 발전소를 할 필요도 있겠고요. 네. 근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대도시의 열 공급을 같이 할 수 있고 겨울에 그 올라가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을 하면서도 전력도 같이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천연가스의 비율도 굉장히 높여가는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독일 같으면은 2021년까지 핵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는 걸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독일이 한국보다 태양광 발전이 좋겠냐는 거예요. 위도도 높죠. 빨리 해가 지죠. 그렇죠. 한 번 시간에 일주일량도 적은데 그렇게 많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풍력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한국이 독일보다 기술력이 절대로 부족하냐? 아니죠. 차이가 있다면은 정부의 정책 이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한국이 작은 정책의 변화로 큰 변화를 바꿀 수 있고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쭉쭉쭉쭉 늘려나가고 그만큼 핵발전소를 쭉쭉쭉쭉 줄여가면은 핵 없는 한국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도 큰 불편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이미 앞서가는 것이고 거기에 뒤처질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은 재생에너지 기술과 투자, 그다음 핵발전소 폐로에 대한 기술과 투자, 사후 관리에 대한 기술과 투자가 오히려 후진국으로 전락을 할 수도 있겠죠. 핵 시설 하나로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했다면 그 에너지원을 이렇게 다변화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멀리 독일까지 가지 않아도 최근에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은 저희보다 여름이 굉장히 짧고 9월달부터 눈이 오는데 태양을 받아서 그걸 전기 에너지화하는 것이 모든 게르에 그 산 꼭대기에도 다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혜로운 선택인데요. 왜냐하면은 흐리고 비 오는 날은 적을 테니까요, 몽골은.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은 한겨울에도 덜 되지 않아요. 온도가 아니라 이제 태양의 어떤 각도와 맑기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게르에 쓰는 에너지는 충분히 공급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많은 초원에 똥이 정말 많은데 그 똥을 또 연료로 바이오매스 사용을 해서 자연에서 모든 에너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르 생활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나름 이제 지혜를 발전시키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뭐 이런 대안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지역 에너지 또는 자연 에너지, 뭐 생태 에너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일단 대안 에너지라는 표현은 좀 저는 별로인 게 왜냐하면 대안이라고 하면 뭔가 주류의 에너지, 정규적 에너지가 있고 이 대안 에너지는 보조적인 에너지 그런 인상을 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연원한 바람, 물, 그다음에 햇빛, 그다음 태양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용한다는 점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라는 게 기술적으로 맞는 표현이고 성격으로는 지역 에너지, 지역 분산 에너지, 지역 민주주의 에너지, 그다음에 또는 생태적 에너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다른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가 한참 이렇게 뭐 기후와 또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모든 생각들을 담아서 2014년에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셨어요. 제일 앞에 저자 서문에 생태 전환과 노동 해방의 동맹을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서문을 쓰셨더라고요. 그 제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그 착취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들도 착취를 했지만은 자연도 착취를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천연 자원을 이렇게 마구 뽑아다 쓴 그런 것도 있고 화석 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늘려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대기, 공기에 대한 착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4대강 사업으로 물을 고문을 하고 있죠. 녹조라떼를 만들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몸이다. 한 몸인데 노동자는 우리 스스로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데 자연 스스로 말을 하거나 투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도 자연의 일부거나 공동의 이해관계자라는 생각을 갖고 같이 싸워줘야 되는 기획이 필요하겠죠. 근데 단지 악과 맞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그 방식을 민주적으로 정하고 같이 관리하고 이런 사회를 그 생태 문화 사회라고 예컨대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것을 같이 만드는 동맹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존의 그 노동조합 운동뿐만 아니라 이 환경운동과 시민운동도 공동의 어떤 청사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말하자면 생태전환과 노동해방의 동맹이라고 저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태문화사회로 어떤 녹색경제로 전환을 할 때 전환의 방법과 결과가 다 정의로워야 된다.
무조건 훌륭한 생각을 가진 그러나 독재자가 나타나서 사회적 약자들은 어쩔 수 없어. 말하자면 그 설국 열차의 네. 그 앞칸을 갖고선 인류를 살려보자.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전환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전환인가? 그것은 아니다. 애초에 꼬리칸과 머리칸이 공존을 하거나 이 설국 열차 말고의 다른 방법은 없는가는 것들을 논의하고 정할 수 있고 그런 게 가장 정의로운 전환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전환 지역 마을 만들기부터 또 그 공장에서 사회적으로 실제로 이롭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물건을 만들기 그런 운동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게 유럽하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동, 저스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책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있는 삶의 형태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사는 방식 그대로 살면서 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많은 것들이 좀 생활에서부터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지난 무신가 살림 7호 좌담에서 보니까 김현우님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출시된 지 2년 정도 지난 것을 사서 쓰시고 그런데 성능에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당연히 이제 가격도 저렴하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삶의 전환과 더불어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저성장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많이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징후가 이제까지 많이 발전을 하던 우리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생협 쪽에서도 그런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생협의 이사분을 만났는데 모임에 가면 다들 저성장 그래서 다 위축이 돼가지고 네. 뭔가 사업 계획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현우님이 보시기에 이 저성장 시대를 위축이 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조언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누구한테 조언할 그건 아닌데 네. 잘 위축될 준비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 저성장의 시대니까는 협동조합 덕분에 이 저성장 시대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사는 방법도 많이 바꿀 수 있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은 너무나 큰 기회인데 위축이 되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왜 요즘 개그 프로처럼 내 이럴 줄 알고 협동조합 운동을 이렇게 해왔고 다 준비해왔다. 이렇게 딱 그 카드를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성장이 정상이고 저성장이 비정상 내지는 뭔가 결함이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지만 조금 더 역사를 길게 보고 세계를 더 넓게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본 같으면 뭐 잃어버린 10년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국도 접어들게 될 저성장을 잘 핵발전 문제는 예외로 친다면요.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잘 연착륙을 한 사례로 평가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쿠바 같으면은 쿠바가 오히려 선진국 아니었냐 이런 책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부탄, 코스타리카 이런 데는 저 제3세계 후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코스타리카는 작년에 그 파리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도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연 환경도 좋으면서 그 에너지 전환하고 그 경제 전환을 잘하고 있는 나라로 그 파리 기후변화 총회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 전체가 그 탈성장에 대한 어떤 운동 그 다음에 서적 자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성장 국면은 이 성장을 덜 하거나 수출을 덜 하고 또는 덜 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살림도 이런 점을 더 열심히 알리고 사업도 기획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렇죠. 그래서 이럴 줄 알고 난 협동조합을 하고 있었지. 그렇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때를 대비한 어떤 협동조합
대한 가치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그렇죠. 알린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프레임을 사회 전체로 오히려 확산하는 아.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나와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사회 전체에 필요한 어떤 기업 활동으로서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러고 보면 사실 사람도 뭐 나이가 들면 계속 키가 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죠. 나는 왜 안 크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아요. 내면의 성숙을 네. 준비를 해야죠. 사람도 그런 시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인 이 사회도 그렇지 않을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저성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그런 탈성장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성장의 문제점들을 짚어주기 위해서 올해 초에 또 책을 번역을 하셨죠. GDP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셨는데요. GDP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과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그런 GDP 정치학이라고까지 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그 이탈리아의 그 로렌초 피오라몬티라는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요. 근데 이게 제목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영어 제목은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블럼이거든요. 그러니까 GDP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국민 총생산인데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블럼이라고 하면은 약어는 같은데 국민 총 문제, 가장 큰 문제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한 제목인데 이게 한글로 옮기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 뜻을 전달하는 의미로 GDP 정착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란 뜻이네요. GDP라는 숫자가 가장 문제다 사실은 그런 뜻이죠. 네. 근데 어쨌든 이 피오라몬티는 그 애초에 GDP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시장 가격으로 측정된 재화 서비스의 총량, 요게 GDP인데 이거는 국민 경제가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관상을 볼 수도 있고 체중을 달 수도 있고 옛날 성적표를 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쪽지청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 중에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를 갖고 누구를 다 알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 사람한테 인생 조언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네. 이 GDP라는 숫자를 갖고선 그런 이 나라는 그 경제 신인도가 어떻다. 그다음에 복지 투자는 얼마큼 할 수 있다. 내지는 뭐 국민들의 수준이 어떻다. 뭐 이런 거에 다 이제 결부가 되기 시작했죠. 그게 그 미국과 소련의 이 냉전이 해체되면서 GDP가 더욱 그런 지위로 되게 된 것인데 근데 이 GDP라는 지표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미국의 사이먼 쿠즈네치라는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도 나중에 GDP가 이런 식으로 그 연일 언론에서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좌우하는 지표로 되니까는 내 뜻은 이게 아니었다. 경제 성장 내지는 특정한 생산 방식이 갖고 있는 해로운 측면 또는 인간의 여러 그 삶과 행복의 부분들을 GDP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GDP를 만능의 숫자로 쓰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정작 쿠즈네치의 경고는 무시가 됐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비유가 메리 셸리가 쓴 프랑켄슈타인. 네. 그런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과학자도 어쩔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GDP가 프랑켄슈타인과 비슷하게 되어버렸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GDP가 그 우리의 경제 정치 생활을 다 지배하게 됐기 때문에 GDP의 정치학이라는 것이고 그 GDP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세력을 키우거나 이윤을 얻는 집단들이 생겨났고 그게 정치 어떤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갖고 지금 근데 이런 문제는 피오라몬티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GDP 대안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한겨레 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국민 총 행복 지수 뭐 이런 것들도 좀 고안이 돼갖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다 모으고 거기서 불행을 빼면 행복 지수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듯이 그쵸? 행복은 다른 뭐 어떤 것의 순위로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저자가 또 하나 드는 비유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총 행복지수로 하든 무슨 복지지수로 하든 만족지수로 하든 그거 자체가 다 완벽한 그 대안 지표가 될 수는 없다. 네. 근데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속도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남은 연료가 그 내비게이션은 요새 추가된 거죠. 요즘 다 내비게이션을 보죠. 그 연료계도 보고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도 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심지어 어느 목적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GDP라는 게이지 하나만 장착한 차를 생각해 보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갖고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타고 행복 또는 복지라는 목적지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GDP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게이지를 장착을 해서 그것을 이제 민주적으로 상의를 하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자. 그걸 다시 평가하고 또 이제 다시 의견을 내고 그런 게 피오라만티가 제시하는 대안. 조금 막연할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큰 문제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지표로 우리 삶을 규정하지 말자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주위에서 다 걱정을 하면은 언론에서 또 그렇게 떠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고 나도 불안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많이 그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가 네.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협동조합 운동도 네. 자신 있게 더욱 목소리를 내서 그게 9시 뉴스 나오도록.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GDP가 천천히 상승하거나 지금 아예 멈춘다는 뜻이니까 뭐 그거 자체로는 이제 지표가 나쁠 수는 있지만 전체 우리 삶이 멈추거나 후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도 그럼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지금 뭐 2, 3%도 안 되는 이제 경제 성장률 기록한다고 걱정이 많은데 다른 많은 OECD 국가들이 이미 거쳐온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특히 뭐 북유럽의 나라들이 나라가 망해가거나 국민들이 도탄에 빠졌냐? 절대로 아니죠. 예. 그렇지만 반면에 이 저성장이라는 게 더 혹독한 그 회초리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는 노동자들은 더욱더 양보를 해야 되고 그 재벌들한테 그 법인세를 올리면 안 되고 더 경제 활동을 보장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GDP 성장 중심의 그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면서 고통만 더욱 연장하거나 더 나쁜 사회가 되는 그러면서 뭐 4대강을 파괴하고 가리왕산을 파괴하고 그러더라도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이런 논리가 더 강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 GDP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GDP를 가지고 저희 삶을 규정하고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또는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또는 임금 상승을 억압하는 데 활용이 됐을 때 그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성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또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두 가지 지점을 저희가 다 생각을 하면서 저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핵부터 또는 기후변화 그리고 뭐 GDP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즉 소비, 생산 또는 개발 방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GDP를 계속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리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개발하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GDP라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동차가 사고를 냈는데 또는 자동차가 이제 길을 꽉 막히게 해서 통행이 어려워졌는데 그 상황의 탓이 그 GDP라는 그 계기한 그 게이지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 그런 점에서 GDP가 직접 유죄는 아닌데 그 지금 이 자본주의라는 게 석탄 덕분에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와트가 꼭 만든 건 아니지만은 여튼 와트의 증기기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세계화 또는 진짜 현대화된 것이 포도주의.
포드 자동차였고 그것은 석유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석유는 등불을 밝히는 정도로만 쓰이다가 이 자동차와 결합이 되면서 세계를 바꾸고 자본주의를 다른 차원의 자본주의로 만들고 양차 대전까지도 다른 양상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석탄과 석유의 채굴과 연소가 기후변화를 만든 거죠. CO2에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라면은 이 화석연료와 지금의 자본주의와 그것이 작동하는 결과로서의 경제 성장은 한 몸인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GDP에 대한 맹신이 이러한 관계를 안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채굴과 소비와 기후 변화를 부추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그 GDP라는 게이지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렇게 자동차의 계기판을 구성하는 방식을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차를 타고 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약간 휴게소에 들러가고선 차 한잔 하면서 우동도 먹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 우동의 그 이 첨가물은 무엇인가, 뭐 5만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 날씨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차를 계속 타고 갈 것인가, 우리가 가던 목적지로 갈 것인가, 이런 거를 다시 좀 생각해 볼 절호의 때가 이 저성장 국면 있고 협동조합 운동이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고,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뭐 이런 건가요? 굉장히 좋은 한국의 수필가이자 뭐 소설가죠. 그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망치가 들어있으면 모든 문제를 못 쓸 형태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에 GDP라는 망치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다 숫자로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그 망치부터 먼저 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머릿속에 삽이 들어있는 사람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떤 비극을 만드는지. 네. 그럼 지금 현재 저희 국가원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 생각을 해보자면 네. 지금의 이러저러한 사건들은 결국은 이렇게 박정희 신화랑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네. 박정희 신화는 한국전쟁 이후에 성장 신화, 개발 신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불가침의 영역으로 아무리 독재를 했다고 한더라도 가난에서 우리를 구했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선진국으로 만들었고, 이런 신화까지도 좀 거슬러 가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비극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것도 희망적인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며칠 동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의로운 전환과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아주 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래도 아직 나는 배고파, 좀 더 성장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고 이제는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하고 좀 더 성숙화하는데 관심을 더 가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하나가 저희 삶을 지배하는 것은 비극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신화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맹신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김현우님께서 아주 좋은 연설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68년에 로버트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연설인데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단지 물질적인 것들의 축적을 위해 포기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GDP는 대기오염, 담배 광고, 도로에서 사고 수습을 하는 구급차까지 계산에 넣습니다. 우리 집 문에 다는 특수 자물쇠와 그것을 따고 들어오는 사람을 가두는 교도소의 유지 비용도 산출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위한 TV 프로그램들도 계산에 넣습니다. 게다가 GDP는 건강, 교육, 행복, 삶의 질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장의 작업 환경이나 거리의 안전에도 무관심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이나 결혼이 갖는 힘, 토론의 지성이나 공무원들의 청렴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지나 용기도, 지혜나 학습도, 국가에 대한 애정이나 의무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GDP는
삶을 소중한 것으로 만드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하며 우리가 미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제외한 미국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생각의 여행 오늘 김현우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